그럼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또 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일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사퇴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메시지를 조율합니다. 조율을 해서 최고위원회 시작하면 언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혀 지금 메시지 조율되지 않고 있고요. 이 말씀부터 좀 드리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병원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당분간 뭐 최고위나 현장에서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총평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홍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민의힘의 당 내부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충돌을 들여다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오히려 보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는데요. 사퇴로 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가 저는 명확하게 말해준다. 격전지에서 누가 당선됐는지를 봐야 된다. 그 격전지에서 누가 당선됐느냐, 장동혁과 선을 그은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장동혁과 선을 그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그은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퇴진을 요구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야 이제 당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일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우리 당이 분열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거 바깥에서 계속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정상적인 보수가 되라. 정상적인 보수가 되려면 니네 장동혁 쫓아내야 된다. 근데 니네들 장동혁도 못 쫓아내고 이거 뭐냐? 라고 계속 비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동혁을 쫓아내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장동혁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고 그 사람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이 엉망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이제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첫 발을 내딛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정 사퇴론이 나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연이어 사퇴론이 나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여론을 오히려 더 환기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명백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버티면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고 뭐 제가 이제 과거에 갑자기 저도 이제 막 찾아봐가지고 그거 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손학규 대표 있었을 때 바른미래당에 그 이현주 의원이 막 찌질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한참 선거 패배 이후에 내려오라 그랬을 때 안 내려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거다 안 내려올 거다고 했지만 그때 손학규 대표가 버텨가지고 끝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티기만 하면. 근데 주변에서 뭐 유승민 의원이고 뭐 인터뷰를 한 걸 들여다보면 야, 이 상태에서 장동혁이 얼마나 버티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장동혁 대표의 행태를 보면 전 버티고도 남을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도 이 분란이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희망을 잘 못 보겠죠. 분란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이것도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야죠. 계속 희망을 보려면. 그 박지영 평론가님, 그럼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관리가 되나요 지금? 저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진짜요? 왜냐면은 미래가 생겼거든. 미래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한동훈이라는 대체제가 들어오기 전에 장동혁을 잘못 쫓아내려고 하면은 장동혁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장동혁이 사퇴하고 비대위 잠깐 갔다가 전당대회 다시 하면은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 절반이잖아요. 장동혁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성 지지층의 구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추이가. 뭐 그런 상황이면은 적절히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한동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경직된 상황들을 풀어내 놓으면은 천천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흐름들이 안에 있고 반대로 한동훈은 거기에 그 또 맥을 같이 해가지고 김기현도 만나가면서 친윤들
그다음에 이 내란 세력에 공조했던 이 사람들하고도 화해 국면 또 모두를 작성하고 있어요. 예.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예. 네. 지금 소식이 좀 하나 전해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속보지만 그 뒤에 한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동훈이 다시 자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면 자기를 극렬히 반대했던 찐윤들하고 화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검사한테 조선제일금이라 그러고 누가 또 비난하면서 조선제일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면 조선제일잔꾀예요. 아니 저분은 소신이 없어요. 저것도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투표용지 사태 부족이 사전투표제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본투표에서 일어났으면 본투표를 폐지하자고 그러죠. 형식대로 사전투표처럼 모두 미리 가서 그쵸, 다 하고 그쵸. 어딜 가서도 하고 어디 가서 하고. 저게 예.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정선거론에 맞물려 예.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부정선거론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예. 거기다가 발들여대는 그러니까. 거야. 예.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브리핑에서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얼굴도 읽지 않았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정치인 두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 이준석. 그렇게 또 굳이 발전해 주시. 제가 그때도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 두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저런 상태는 아닐 거다. 그러면 민주당도 좀 정신을 차려서 민주 세력들도 뭔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 세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할 예.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당이 동력을 잃은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선거에 패배하면서 완전히 당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 버렸고, 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 진영도 빨리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민주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진보 진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 진영이라고 예.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 두 분이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의 퇴행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눈 저런 그 사전투표제 폐지라든가 극우가 주장했던 부정선거론의 어떤 그 그늘이 있는 이런 정치 이 세력하고 같이 함께하는 게 이게 퇴행이 시작됐다라고도 봐야. 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 권력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은 도구예요. 근데 권력 자체가 목적인 사람 윤석열이거든. 예. 알고 보면 한동훈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뭐 보수가 알아서 보수 됐겠어요? 극우가 뭔지 알아서 보수가 됐겠어요? 자신한테 표 준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거 표퓰리즘이에요. 극단적 표퓰리즘이에요. 딱 한동훈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파 표퓰리즘이에요. 그러면 뭐 한동훈 의원은 일단은 저렇게 외곽에서 계속 그 정치 행보를 계속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당은 좀 길게 시간을 두고 가져가야 한다고 보아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분위기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이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저당도. 예. 장동혁에게 차기 총선 공천권 안 주면 되는 거거든. 그 시점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또 박진영 그 평론가님의 말에 전 100%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이 소위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영남 기득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남 본인들이 기득권,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영남 기득권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이제 이 공천권을 상당히 걱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득권은 공천을 받아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 영남 기득권이 얼마나 한동훈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기존의 영남 기득권이 한동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마일리지처럼 쌓고 있는 거. 저거 마일리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예. 어제 이제 그 미래혁신 포럼에 가입한 거, 오늘 사전투표 안 폐지안에 발의에 동참한 거,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 신뢰를 쌓기 위한 마일리지네요. 그 영남 기득권의 가장 정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사실 알고 보면 홍준표예요. 홍준표는 뭐 친윤도 좋고 다 좋은데 윤석열 묻은 사람은 싫다는 거거든. 네. 그게 사실은 영남 기득권들이에요.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도 영남 기득권을 무시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윤석열은
폭압적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신발에 술 벗어 먹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깐 지금 동접자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혹시 지금 축구 경기가 골이 들어갔나요? 골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같이 혹시 골 먹어서 빠졌나 다시 들어왔나? 월드컵 좋죠. 네, 즐기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같이 시청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세훈 얘기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한동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제 이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오세훈의 앞날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의원처럼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장도경하고 각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전망 거기만 잠깐 짚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잔꾀는 한동훈이 오세훈 시장보다 한 수예요. 그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동혁 이슈는 끝난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장동혁이 나갔으면 나가야 된다. 네. 또는 장동혁 엉터리다 알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때릴 필요 없어요. 남들이 다 때려요. 거기 아직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예. 조금 한동훈보다는 좀 덜 전략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 그건 왜냐하면 한동훈보다는 그나마 이런 이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가 있는 거야, 이분은. 그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보수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보수예요. 네네.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야. 한동훈 보수가 아니야. 보수에 관심도 없고 그냥 권력만 먹으면 돼. 이준석도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권력만 먹으면 돼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비해서 예. 이거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이 미련은 판사한테 달렸지 뭐. 맞죠. 그렇네요. 네. 네. 저는 진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 김건희 재판도 말도 안 된다고 좀 생각했지만 이 김건희 재판에서 두 가지 그 판단 기준을 줬거든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사인이다라는 거로 무죄의 이유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 김건희가. 그러면 반대로 사인이 아닌 공직자라면 그죠? 선출직 공직자라면 문제가 될 거고. 예. 그리고 여기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잖아요. 저 같은 제 기본 상식으로는 여론조사를 받고 대가를 안 준 게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대가를 우리 준 게 문제가 되는 대가성이 네. 있었냐 없었냐인데 결국은 그걸 지불했다라는 거고 계속 오세훈은 지불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난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 연관성을 갖다가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무시할 건가, 아니면 앞에 기준을 받아들일 건가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미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 못한 부분을 제가 이번에는 꼭 얘기하려고 주제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선관위와 관련된 이야기는 두 분께 꼭 이번에는 여쭙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 넘어갔고요. 진상조사위원 국정조사가 이제 8월 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책임이 원래는 선관위에 있거든요. 선관위에 있는데 여론은 이재명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구별해내기 어렵죠. 예. 어렵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렇게 악화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보시는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황에 대한 좀 점검을 좀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일 저는 큰 이유는 우리 교육 체계에 헌법 교육이 없다라는 거. 헌법 한번 뭐 전문하면 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헌법 짧아요. 너무 요것밖에 안 돼. 예. 헌법 진짜 헌법 교육이 없다라는 거.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갖냐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큰일 나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결국은 정부가 선거 때 관여해 줄 때 치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행정안전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서 그냥 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고, 모든 선거 관리 자체는 선관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들여다보면 선거관리 부실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첫 번째 이유거든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명확하게 이게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걸 밝히면서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로드맵 안에는 저는 개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관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개헌을 하자는 거니까 예. 여기서도 반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하영 기자 워낙 기발한 집단이라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여기에 그런 개헌까지 다 철저한 로드맵 어떤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들을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명백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0년 전부터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내려놓고 행안부의 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개헌 사항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없애야 된다. 저는 늘 주장, 지금도 제 소신입니다. 헌재 때문에 대한민국 판사들이 헌법 공부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곁다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일 정치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전 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판사, 검사, 경찰 이제 사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세 집단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국가의 징벌적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국가를 포지티브하게 이끌어가는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문화정책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해야 돼요? 이 직업군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검사하고 경찰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곤모술수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판사는 개별 헌법기관이에요. 정치하면 안 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혼자 노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판사로는 장동혁이고, 그리고 검사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선관위 문제의 또 핵심은 우리나라의 사법 과잉이에요. 왜 선관위를 사법부에서 관리해요? 그 사람들 안 유능해요, 진짜. 법 딸딸딸딸 외우는 거 외에는 안 유능하고, 이제는 외울 필요도 없잖아. AI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 겪고난 이후에 개발 독재 시대가 되면서 압축된 엘리트가 필요하잖아. 법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짰던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안 유능해요, 절대. 법조인들 안 유능해요. 제발 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두 분께서 공히 이런 이야기는 하셨어요. 민주당, 특히 여당이, 그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 때였으니까, 여당이 올림픽공원에 가야 한다. 그리고 민심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부정선거론하고,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정선거론하고 이 재선거를 주장하는 이 참정권, 이 여론하고는 이 갈라서 분명하게 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대 쪽으로 실제로 민주주의 재선거를 요청하는 2030들이 홍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 극우 커뮤니티를 보면 부정선거론이 아주 득세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또 사이트를 만들어서 민주주의 그리고 이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라는 사이트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여전히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 좀까지 듣고. 가야죠. 저는 그 청년들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호적이지 않겠죠. 홍대로 가도. 그래도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최고의 과제고, 그게 안 되면은 이분들이 부정선거론자가 안 되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막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이 정치권에다가 명확하게 경계를 가를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지금 경계를 가를 수 있는 경계를 이제 준 겁니다.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는 다르다. 우리는 부실 선거와 부정을 등치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부실 선거지 부정 선거가 아니고, 그런데 이 부실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참정권이 침해됐으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보장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안 갈 이유도 없고, 거기 가서, 근데 정치인들이 욕 먹는 거 싫어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의 업무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보시면 대통령이 욕 먹는 거 싫어서 국회 연설도 안 하러 오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욕했어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가야 될 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경계를 가지고 경계에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을 줬을 때 그걸 먼저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예, 민심이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현명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시고 2부에서는 한상진 기자와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